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의 교통기술을 세계 최고로 자부하던 베를린 교통부 선임연구원이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5년 경력의 교통 전문가가 말도 안 된다며 냉소적으로 한국에 방문했지만 돌아온 그의 보고서는 유럽연합교통위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독일 아우토반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과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바우어입니다. 베를린 교통부에서 25년간 근무한 정책 컨설턴트죠. 사람들은 제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독일 사람 중에서도 독일적이라고 말합니다. 제 명함에는 유럽 교통 시스템 선임연구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독일의 교통 시스템이야말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유럽연합교통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럽연합교통위원회 회의장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정중앙에 놓인 대형 스크린에는 최근 발표된 세계 교통 효율성 지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한눈에 봐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보다 한국의 순위가 더 높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조용했던 회의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한국이 대중교통 효율성에서 우리를 앞섰다고요? 독일이야말로 철저한 관리와 기술의 나라인데 말입니다. 루이스 디폰 프랑스 측 전문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스, 당신의 애국심은 존경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독일이 교통의 표준이었던 시대는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저는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독일인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루이스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요즘 아시아가 빠르게 혁신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지난 1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마도 이 보고서에는 어딘가 오류가 있을 겁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철저함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교통 혁신 모델 연구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 안은 조용한 동의로 가득 찼습니다. 저만 예외였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독일을 앞질렀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의장이 저를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한스,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현장을 직접 보고 평가해보세요. 제 안색이 변하는 걸 모두가 봤을 겁니다. 25년간 독일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을 연구해온 저에게 이것은 일종의 도전과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한국행. 저는 그날 밤 베를린 아파트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20여 년 전 젊은 시절 한국에서 1년간 교환 연구를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은 분명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좁은 도로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대중교통은 혼잡했죠. 도저히 독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뭘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지? 짐을 싸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20년 전 기억 속 한국만 있었으니까요. 베를린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만족도, 정시 운행률, 연결성, 효율성. 모든 지표가 독일을 앞서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독일의 교통 전문가로서 한국 시스템의 실효성을 철저히 평가하겠다고요. 만약 보고서가 맞다면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독일의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독일을 뛰어넘었을까? 비행기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12시간 후면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첫인상부터 다르네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동안 독일 공항과 비교하며 놀라움을 감추려 했죠. 하지만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도착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 오래간만입니다. 정윤석입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만났던 젊은 한국인 교환학생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윤석, 네가 이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너무 놀라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윤석은 여전히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통공단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에게 한국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어요. 윤석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지만 저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안내한다니요.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치려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공항에서 나와 윤석의 차에 탔습니다. 최신형 전기차였어요. 한국에서 전기차가 보편화된 것 같다고 언급하자 윤석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잘 갖춰진 충전 인프라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차장 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25년 전 베를린에서 제 논문 지도하실 때였죠. 스승님께서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혈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제 연구의 기반이 됐습니다. 윤석의 말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는 항상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넓은 보도에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윤석과 저 모두 25년이란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스승님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셨나요? 솔직히 답하자면 제 기억 속 한국은 여전히 발전도상국이었습니다. 좁은 도로에 차들이 뒤엉켜 있고 오염된 공기, 그리고 복잡한 대중교통.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보고서의 내용이 과장됐다고 생각했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독일인답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윤석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윤석과 헤어지기 전 내일 아침 8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의 불빛,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과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정말 독일을 앞섰을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오늘 본 첫인상은 분명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어요. 제자였던 윤석이 이제는 스승인 저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가이드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에 들기 전 저는 내일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사실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독일 전문가로서의 제 임무니까요. 아침 8시 윤석은 약속대로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일정은 한국의 무인 지하철 시스템 체험이었어요. 사실 무인 운전은 독일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기술입니다. 뮌헨과 함부르크에서도 자동화된 열차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별다른 감흥 없이 윤석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은 신분당선을 타보실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인 운전 시스템이죠. 윤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차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지나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시설, 그리고 모든 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플랫폼에 들어서자 전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부 역에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역에 갖춰져 있더군요. 정확히 몇 분 후에 열차가 도착하나요? 윤석이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2분 36초 후에 도착합니다. 이 앱에서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열차는 정확히 2분 36초 후에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깨끗했고 각 좌석 위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무인 열차의 앞쪽에 서서 달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군요. 윤석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차뿐 아니라 역사시설, 환승 정보까지 모두 통합 관리되고 있어요.
저는 독일과 비교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어요. 우리도 뮌헨과 함부르크에서 자동화 열차를 운영하고 있어.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모든 노선이 자동화된 건 아니죠?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석의 말이 맞았어요. 독일에서는 일부 노선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환승구역으로 이동했어요. 환승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바닥에 설치된 LED 유도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LED 유도등은 열차가 도착하면 색상이 바뀌어 승객들에게 알려줍니다. 윤석의 설명을 들으며 이 시스템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제 요청으로 무인운전 시스템의 통제실을 방문했어요. 통제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열차의 위치, 속도,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통제실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99.9% 이상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철도 시스템도 효율적이지만 이 정도의 정확성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지하철에 다시 탑승하며 좀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국어 안내방송,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 노약자 좌석, 그리고 비상통신 장치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이용자를 배려한 흔적이 보였어요. 한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이었어요. 인상적이군. 특히 정확성과 통합된 시스템이 놀랍다. 하지만 아직 더 봐야 할 것 같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경험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무인 지하철 시스템은 확실히 독일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적 정밀함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용자 경험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라고 할까요?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석은 저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실증 사업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마련된 테스트 현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헬리포트처럼 생긴 이착륙장과 관제시설, 그리고 여러 대의 항공 모빌리티 기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UAM이라고 하죠.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미래 교통의 핵심이 될 거예요. 윤석의 설명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은 독일에서도 활발히 연구 중인 분야였어요. 이런 건 독일에서도 연구 중이지. 특히 뮌헨 공대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어. 그러나 현장을 둘러보면서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 박사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국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험 비행은 수백 회 이상 완료했죠. 2025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2030년 이후를 상용화 목표로 잡고 있었거든요. 무려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안전 인증이나 법적 규제 문제도 있을 텐데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과 동시에 법적 규제 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독일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독일에서는 기업들이 각자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는 규제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과정이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테스트 비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윤석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업들이 따로 연구하지 정부가 이렇게 직접 나서지는 않아. 한국은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거지? 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은 민간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 테스트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인승 크기의 전기 추진 항공기가 부드럽게 이륙했어요. 소음이 거의 없어 놀라웠습니다. 기체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비행하더니 몇 분 후 다시 착륙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기체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죠. 도심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으니까요. 저는 점점 한국의 빠른 실행력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을 들이는 반면
한국은 빠르게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제 시스템을 구경했습니다. 3D 지도 위에 비행 경로와 기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기존 항공교통과 UAM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항공교통 관제와도 연동되나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존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서울상공의 모든 비행체는 이 시스템으로 관리되죠. 그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존 시스템과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능력이 탁월해 보였어요. 현장을 떠나기 전 윤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은 UAM 도입에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최소 5년, 아니 그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한국은 이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을 테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안전과 규제를 중요시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이 부럽다고요. 독일의 완벽주의가 때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윤석이 말했어요. 내일은 보행자 중심 도시 설계와 대중교통 혁신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인정하긴 이르지만 확실히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윤석은 저를 서울 도심의 번화가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행자 중심 도시 설계와 대중교통 혁신이었어요. 사실 저는 독일의 보행자 친화적 도시 설계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베를린의 보행자 구역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요. 윤석은 저를 큰 횡단보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일견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바닥에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와 연동되어 있어요.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고 바닥의 LED가 모두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디지털 카운트다운도 시작되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죠. 시선을 아래로 향한 사람들도 신호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늘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저희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신호등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정된 카드를 태그하면 신호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실제로 한 노인이 신호등 옆에 카드를 태그하자 카운트다운이 더 길게 설정되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실제 사고율을 줄였다고. 윤석은 이 시스템 도입 후 노인 교통사고가 43%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에서도 노인 교통사고는 심각한 문제였으니까요. 25년 전 스승님께서 저에게 도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니 그것도 25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류장에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윤석이 추천한 앱을 설치해보니 주변의 모든 대중교통 정보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지하철, 심지어 공유 자전거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결제까지 모두 이 앱으로 가능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보행자 천국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주말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에게 도로를 개방하는 곳이었습니다. 독일의 보행자 구역과 비슷하지만 우리는 지역 상권과 문화를 결합했습니다. 단순히 걷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어요. 이 시스템도 앱과 연동되어 있어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윤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보행자 중심 정책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야. 특히 기술과 인간 중심 설계가 잘 조화되어 있어. 독일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보행자 중심 정책은 단순히 안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편의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25년 전 윤석에게 가르쳤던 사람 중심의 도시의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윤석은 저를 서울 외곽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독일인으로서 저는 아우토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속도 제한 없는 고속도로라는 독일만의 특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윤석의 차로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톨게이트에서 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천장에 설치된 장비가 삐 소리를 내며 우리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죠? 윤석이 차 앞 유리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이패스라고 합니다. 선불 카드가 내장된 단말기예요. 차를 멈추지 않고도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들이 모두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면 도로 정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군요.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이패스 도입 후 톨게이트 정체가 80% 이상 감소했어요. 연료 소비와 대기 오염도 크게 줄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도로 위의 전광판도 눈에 띄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와 우회 경로,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교통량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죠. 윤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의 교통정보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독일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통합된 네트워크는 아니었어요. 얼마 후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제가 알던 고속도로 휴게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점, 편의시설, 심지어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휴게소는 독일에서도 보기 드물군요. 윤석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지역 특산물도 판매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휴게소 안에는 지역 특산물 판매점과 작은 박물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독일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윤석은 한국의 고속도로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험 구간에 설치된 자동 감지 시스템, 악천 후 시 속도 제한 자동 조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내려 지방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한국 교통체계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속도 감지 카메라였어요. 한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군요. 윤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통한 교통질서 유지가 우리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도 법규와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지만 이렇게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접근은 배울 점이 많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윤석이 물었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고속도로 문화가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주행의 자유를 중시하지. 하지만 이런 편의시설과 통합 시스템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야. 호텔에 돌아와 오늘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히 차량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을 넘어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통 시스템의 개념을 넓혀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윤석과 저는 서울 도심의 복잡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특별히 정해진 것 없이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계획된 시험보다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번화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구급차가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이 되었어요. 독일에서도 응급 차량을 위한 길 터주기는 중요한 교통 문화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도로 위의 모든 차량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로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순식간에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게 당연한 일인가요?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구급차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하자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의 신호등은 모두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방금 본 건
윤석이 설명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해주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일부 도시에 도입되어 있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윤석이 저를 인근 교통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관제 요원이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급차에 설치된 GPS와 통신 장비가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의 위치와 목적지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그 경로상의 모든 신호등을 제어하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과 사회적 합의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적 합의군요. 관제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모든 운전자가 응급 차량을 위해 길을 양보하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센터를 나와 저희는 인근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윤석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스승님, 한국이 교통을 바라보는 철학을 이해하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인 지하철의 정확성, UAM의 혁신성, 보행자 중심 설계, 하이패스의 효율성, 그리고 방금 본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까지. 한국의 교통 철학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 같아.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거겠지. 윤석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합니다. 스승님께서 25년 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철학이죠.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원칙이 이렇게 실현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구나 한국이라는 제가 속으로 과소평가했던 나라에서 말이에요.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제 생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의 시스템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한국 교통 시스템의 실효성 평가라는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독일과 한국 다른 접근, 같은 목표.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독일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과 혁신성은 부정할 수 없다. 마침내 저는 제 생각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며 독일의 교통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응급차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운전사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 길을 비켜주죠. 독일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처럼 신호등까지 자동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 차이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내일 있을 유럽연합교통위원회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한국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교통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은 전과 같이 유럽 각국의 교통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제 평가 결과를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루이스 듀포는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어땠나요? 의장의 질문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제 입에서 들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 중심의 교통 철학을 실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신분당선의 무인 시스템, UAM 실증 현장, 스마트 횡단보도,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긴급 차량을 위해 길을 터주는 차들의 모습까지. 한국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빠른 실행력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통합적 접근입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중심 설계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이죠. 발표를 이어가며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이 묻어났어요. 한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물론 독일의 교통 시스템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의 정밀함과 안정성은 여전히 강점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완벽함을 추구한 나머지 혁신의 속도가 느려진 것 같습니다. 루이스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우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후속 프로젝트입니다. 자신감 있게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유럽-아시아 교통 혁신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겁니다. 회의실의 반응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정밀함과 그들의 혁신성이 결합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의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이 제안에 호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다가와 한국에 대해 더 물어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윤석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안부와 함께 첨부된 사진 한 장.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날 사진이었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윤석,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네. 유럽-아시아 교통 혁신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어. 자네가 한국 측 책임자가 되어주면 좋겠군. 몇 시간 후 윤석의 답장이 왔습니다. 스승님, 그런 프로그램이 실현된다면 영광입니다. 이제야 스승님께 배움을 돌려드릴 수 있네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5년 전 어린 유학생이었던 윤석이 이제는 저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는 이미 저를 뛰어넘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한국의 시스템에서 저는 효율성과 혁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독일 방식이 최고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장점을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열린 마음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를린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교통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넘어 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철저한 계획보다 열린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교통혁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보다 빛난 것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배움을 청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더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